네, 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드렸던 삼성제약의 3대 의혹 팩트체크, FDA 승인, 15조 공급, 특허권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70만원권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 70%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리가 사실상 뭐 40만원권,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자리가 이제 70만원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0만원대인데, 이 70만원대는 뭐 V자로 올라오든 조금 걸려서 올라오든 뭐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요 이제 한 50만원대, 뭐 40만원대, 뭐 요런 자리들은 분할 매수하면 신규 매수도 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올해 그 경구용 인슐린, IND 유럽에서의 허가 여부도 뭐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캐나다에서 작년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100억 정도는 안 됩니다만 일단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불확실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근거가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삼성제약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MTN의 팩트체크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내용, 그 FDA 미팅이 제네릭 승인인가? 요거는 결국 이제 전인석 대표의 워딩에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투자자라든지 시장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뭐 탐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기자 설명회를 뭐 처음 하는 것이고 IR을 막 지속적으로 막 열심히 뭐 잘했던 그런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6일날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좀 더 좀 준비되고 그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준비가 좀 잘 됐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건데 좀 서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또 팩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삼천당 제약의 경구용 비만약, 그러니까 이제 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당뇨병 치료제로 경구용으로 만들었던 리벨렉스인가요? 이제 거기 약의 이제 뭐 저 제네릭 형태일 건데요. FDA로부터 제네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요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HLB 설명할 때도 많은 분들이 뭐 FDA와 타이베이 미팅을 하게 되면 그 미팅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뭐 부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DA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약이든 개발사든 뭐 미팅을 요청하게 되면 미팅 요건에 그 맞기만 하면 미팅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신약 신청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뭔가 허가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FDA로부터 제네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라는 말 자체는 허가가 나면 인정받은 거고요. 그 외에 어떤 거는 그냥 프로세스 사항이니까 이런 워딩은 분명히 뭐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그러니까 뭐 PK라든지 그 뭐 CMAX라든지 AUC가 이제 혈액 내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만 맞으면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 형태로 이미 나와 있는 약의 이제 제네릭이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했다라고 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냥 인정받았으면 확실하게 제네릭으로 보통 이제 AN 안다라고 하죠. 그뭐 승인이 되었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미팅 요청 및 그 미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네릭으로 인정된 것인가 이게 재차, 그러니까 기자들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떨어졌다는 것은 팩트 체크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MTN의 이슈 체크 팀이 이제 이걸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봤다.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는 뭐 제네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뭐 발간한다. 뭐 제네릭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네릭 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FDA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뭘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는 기준들이 많다. 그러니까 FDA가 굉장히 자료가 방대하고요. 그렇게 가이드라인 엄격하게 뭐 정한다 하더라 또 고지고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FDA가 제네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전 미팅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 전인석 대표의 주장인데 이거는 저는 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DA는 그렇지 않다. 그냥 신청하면 그 신청 요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팅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했다고 해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 NDA 신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만족되면 미팅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제네릭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는 오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승인 절차를 단순하다고 해서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FD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프로세스가 엄격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EMA가 더 엄격한 것도 있는데 그 제네릭 가이드라인이 뭐 클래스 옵션 1, 2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차가 더 까다로운 옵션 1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옵션 1을 뭐 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1, 2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은 제네릭이니까 특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제네릭이 나오잖아요. 준비는 뭐 전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경구용의 세마클로타이드의 이 부분들은 그 이제 다른 어떤 그 제네릭사가 못 들어가게끔 조금 앞서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제네릭 회사가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정명하게 해서 허가를 하니까 옵션 1이 되는 거죠. 삼천당 제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옵션 1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옵션 1은 추가 임상을 거쳐서 절차가 까다롭고 시험 과정에서 제네릭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제네릭은 생물학적 동등성하면 끝나는데 옵션 1로 만약에 되면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팩트 체크 상으로 보게 되면 전인석 대표가 했던 부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워딩에서 실수한 것은 분명히 실수했다라고 저도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바인딩.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투자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항상 이제 23년도, 24년도에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했던 게 바인딩 계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양극재의 어떤 가격에 상관없이 사줘야 되는 물량이 있고 이걸 만약에 안 하면 뭐 페널티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이제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제약도 그 상대방은 밝힐 수 없다. 이거는 뭐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뭐 알테오진이나 기타도 뭐 기술 수출할 때 회사 내부적인 거에서 상대방을 안 밝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5조 그 공급 계약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급 계약을 할 때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공시 나왔던 거는 1,508억 정도만 공시에는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어디를 뒤져봐도 15억이 그러니까 15조가 없습니다. 15조 규모인데 이것도 또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그 파트너사가 뭐 제시해서 계약서에 명시했다. 근데 공시에는 이제 이 부분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기사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왔다. 근데 이제 기사에 공시에 나온 거는 그냥 마일스톤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천당제약은 앞서 이제 계속 이제 기술 수출, 플랫폼을 기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사실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 라이센스 하우스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체적인 제품 임상도 들어가서 하는 이제 스토리를 하는데 이게 보통인데 삼성제약은 플랫폼 기업을 지향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 금액이 그러면 바인딩이 되려고 하면 그 요건이 좀 필요할 건데
그 프로피트 쉐어링을 보면 굉장히 큰 게 삼성전자가 9를 가져가고 파트너사가 1을 가져갑니다. 근데 마일스톤의 비중이 좀 작다고 하는 말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술 가치를 낮다고 하는 것으로 좀 마일스톤은 1,50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전하는 워딩이 조금 팩트 기반으로 차라리 전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시장이 기대하는 큰 숫자가 이면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되려면, 실제로 이제 계약이 나와서 그 재무제표에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오해가 풀리겠죠. 근데 지금은 그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성공해야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뭐 최소 물량을 뭐 옵션에 달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 계약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는 건 크지 않고, 이 워딩만 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체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일스톤이고 이런 어떤 성공하게 되면 이런 계약의 어떤 파트너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후폭풍이 좀 부는 거죠. 이거 바인딩이 이제 어떤 거냐, 그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 바인딩 조약이 되려면 뭔가 안 했을 때 보통은 그 2차 전지에서도 바인딩이 뭐 안 나면 페널티가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삼천장제약이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회사가 판매를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측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분명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 페이크다, 거짓말이다, 이거와 이거 떠나서 시장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페널티가 있다든지 그 최소 매입의 어떤 기준이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뭐 회사가 말하는 15조는 성사가 될지 아닐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서로 간에 배상 의무가 없으면 바인딩 계약으로 좀 보기도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실 뭐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에 15조를 판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봐야 되고, 얼만큼 이제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김영기 대표이사가 막 욕을 들어먹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 레키로나를 하면서 이거 없어서 뭐 몇 조는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떠들다가 막상 레키로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3천억 정도 팔고 그냥 끝났거든요. 이거는 뭐 특수적인 상황입니다만,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영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이야기 워딩에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숫자나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아주 무참하게 반영을 한다는 것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냥 이런 말에 단기간에 반영할 수 있어도 시장은 분명히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특허권 관련되는 부분도,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제약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에스페스 기술이 자체적으로 뭐 개발한 듯한 그런 기술인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 이후에 특허권 논란이 나왔고, 또 기사가 또 대만 기업의 이제 서밋 바이오테크에 뭐 있다, 이런 이제 나오면서 회사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다 이제 지급해서 이제 소유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이 처음에 우리 IR 자료나 났던 부분에 생각했던 자체적인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 아니라 이제 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단 소유권 형태가 있는 형태니까,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기대치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형태의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가도 70%가 빠졌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는 삼성전자제약이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이제 기타 간담회나 IR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결과로 데이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그 IND 신청했던 경구용 인슐린 관련되는 부분들도 5월달 중으로
IND에서 허가를 받아서 임상을 진입해서 연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구용 세마클로드 가이드에서 FDA 그 미팅 이후에 이제 진행 절차도 좀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좋고, 아이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가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으니 이런 어떤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또 그 경구용 의약품으로 이제 항체 의약품까지 만든다는 뭐 그런 것들 미래 비전도 좋지만, 지금 핵심적인 SPS 관련되는 특허권이라든지 이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 이걸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아니라 회사가 말한 대로 그냥 제품 형태로만 계속하는 형태인지, 이런 아이덴티티를 시장에 명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뭐 장기 투자자들인지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회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그러한 어떤 논란들을 이 정도면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V자가 나오든 뭐 쌍바닥 형태가 나오든 요 한 50만원권, 40만원권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70만원대를 회복하고 이후에 이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느냐가 중기관점에서 삼성전자제약이 최근에 이제 놀라운 어떤 뭐 연초 대비해서 이런 상승을 보인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1월 달에 20만원권에서 한 6배 정도가 올란 부분인데, 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기자간담회라든지 IR에서 이걸 정명해 내어야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뭐 발전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논한다는 건 뭐 의미가 없겠죠. 기대치로 좀 올라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로 보게 되면 2229입니다. 그러니까 뭐 2천억대 매출을 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포는 말도 안 되는 포지만,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어떤 비전은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뭐 회사의 미래를 또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의 시장 설명과 또 앞으로의 어떤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좀 가능성이 있는 수치와 시기로 하면서 진행을 해야 또 주가도 회복되고 또 삼성전자제약의 앞으로의 것들도 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이제 그 시장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계속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